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오늘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 계속해서 폭염주의가 내려지고 다른 지역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폭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실까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바다에 뛰어드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기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과정에 햇볕에서 걸어오는데 애들이랑 너무나도 더웠다는 걸 느꼈어요. 밖에 좀 돌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햇빛이 세서 실내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저씨도 덥지요. 시원하게 될게요. 자, 이렇게 부채를 쫙 붙여주는 모습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랍니다. 장가희 기자.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까지는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네. 어제 일요일이어서 네. 제가 한강을 한번 뛰어볼까 하고 낮 2시경에 나가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더울까 싶었는데 유난히 덥고 또 팔이 따가운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34도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더 더운데요. 서울 낮 최고 온도 35도에 현재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더웠던 날 서울 최고 기온이 36.1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웠던 날 못지않은 날씨가 오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처럼 뛰시면 탈수 증상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낮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더위가 내일부터는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내일 제주와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해서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수요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난 뒤에는 글피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오늘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또 날이 더워지면 온열 질환자가 많아지는데 이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총 82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돼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정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7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 달에는 5월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매우 이른 시기에 폭염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네요. 허지원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일찍 찾아온 거 이게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온 지구가 아프기는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때이른 더위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시베리아 너무 춥잖아요. 6월 그렇죠. 초에 벌써 40도가 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시베리아가요? 네, 그런데 와. 인도 북부에서는요, 지금 며칠째 일일 최고 기온이 40에서 45도에 이른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해서요. 아이고. 지난 3일간 50명 넘는 사람들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이 수은주가 46도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도 지금 폭염이 2주 넘게 이어지고 한낮 최고 기온 4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동물까지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염이 불러온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초대형 사이클론이 강타해서 최소 12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 것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높이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을 유발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세계 기상기구에서는요 2도 이상 올라가는 슈퍼 엘니노 현상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2016년이 정말 더웠던 한 해였는데 네.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인도 40에서 45도, 멕시코 45도, 기본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푹푹 찌는 지구입니다. 장가희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온열 질환자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서울시는 어제 저소득층이나 또 어르신, 또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냉방비 18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요. 이러면 한 가구당 5만 원씩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를 체납하는 등 생계 유지가 좀 어려운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62만 원을 주는데요. 또 온열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 최대 100만 원을, 또 폭염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나 이 냉풍기 등 10만 원 한도 내에서 냉방용품도 준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 이렇게 대책들이 이제 쭉 나오면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알기 쉽게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대비책 짧게, 자세하게, 쉽게 좀 알려주세요.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그늘, 휴식인데요.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 취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물 자주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 같은 것들로 자외선 차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늘 있으면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고 또 특히 이 자외선 지수 높은 피부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헌주연 변호사가 전해드린 물, 그늘, 휴식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집에 가서 에어컨부터 찾게 되죠. 요즘에 뭐 미리 점검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수리를 맡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에어컨 수리 기사분 중에요, 오늘 하루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한 분이 계십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누굽니까 이분? 예, LG전자 조주환 사장, 조주환 CEO 이제 대표죠. 네. 저분이 지난 16일에 이제 서울 홍대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저 조끼라고 부르죠. 저 작업복을 입고 고객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현장 의견도 청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전에 이제 점검을 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또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대급 폭염이 지금 뭐 예상되고 있으니 사전에 점검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위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요.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수리를 같이 다니시는 뭐 CEO, 이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사장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다녔던 이 기사분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저는 그게 좀 더 궁금해집니다. 안타까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병원 근처에 살면서요, 밤낮으로 수술로 환자들을 살려왔던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준 교수가 지난 16일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 주석준 교수가요, 우리나라 대동맥 분야 응급수술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올린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 주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동맥 연구의 주석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동맥 수술을 위해 병원과 10분 거리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동맥류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늘 7분 거리 내에 살아왔습니다. 장가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 것도 수술 후에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석준 교수가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마친 후에 집에 들렀다가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집도 겨우 병원에서 불과 10분 거리였고요.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주석준 교수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쯤 송파구 풍납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주석준 교수는 대동맥 박리 등 응급수술이 또 잦고 또 인력이 많지 않아서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부서로 알려진 흉부외과 의사였는데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현재 환자나 의료진 모두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명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요, 애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이 주석준 교수가 생전에 마지막까지 환자 생각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식사를 갈 수 있을까? 워낙에 이 환자들의 상태들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아예 가족들의 식사를 병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해서 혹시나 뒤늦게라도 한번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급박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수술을 마치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씻고 잠시 눈 붙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겠죠. 아니 이 가로에 정말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내가 말을 하자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주석준 교수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환자가 지금 많이 호전돼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지금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즉 마지막 말이 그런 말이 될 정도로 주 교수는 그저 환자 생각뿐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피곤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기분이 참 좋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뭐 의료계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일반 시민들까지 상당히 추모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의사들이 인정한 명의거든요. 네. 의사들이 이제 진짜 의사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예전에 지냈던 노한교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에 인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송석원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빈소에는 이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와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도 와가지고 지금 뭐 부의금을 내고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오직 하는 거는 환자를 고쳐가지고 이거를 평생의 어떤 자신의 업이고 기쁨으로 알았던 분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다. 뭐 각계에서도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그래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거니까 이 조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일단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 입건돼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 덤프트럭 운전자가 주 교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방주시 태만을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전방주시 태만 의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가 우회전 전용 도로였고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트럭 운전자의 어떤 신호 위반이라든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여서 요즘에 우회전 또 관련해서 사고 많이 나는데 또 우회전 사고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범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섬과 인도 사이, 교통선과 인도 사이의 우회전 전용 도로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횡단보도가 연결된 그 구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이 차량 운전자가 뭐 앞에 있는 자기 이제 차량 신호와 이 횡단보도 신호를 봤을 때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신호를 위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좀 면밀히 좀 따져보고 과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리꾼들의 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명의를 잃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 글이 상당히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내 눈의 신은 예수님, 부처님이 아닌 주석준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수님, 부처님도 아닌 나한테 신은 바로 주석준 교수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지난 수요일 방통위 항의 방문 도중 실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인용했다는 장해찬 최고위원과 커뮤니티 네티즌에 대해서 허황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와 구체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본질은 김건희 빈곤 포르노이지 조명 의혹이 아닙니다. 본질은 방통위 항의 중 실신이지 무릎 보호대 의혹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간의 이른바 기절쇼 공방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장경태 의원이 당시의 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어서 얼른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은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절차 해제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장가희 기자, 지금 영상 보면 장경태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요. 네. 장 의원이 이렇게 풀 영상까지 공개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한마디로 정말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절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장경태 의원 측에서 공개한 영상 한 36초 정도 되는데 네. 갑자기 쿨럭 기침을 하더니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이후 수차례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찢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거 이거 다 풀로 다 보여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경태 의원을 주변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또 있었고 이후에 장경태 의원이 정신을 차리려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네. 무릎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이럴 때 발목에 모래주머니는 찰 수 있는데 네. 무릎 보호대 같은데 이 무릎 보호대를 양복 아래 왜 찼을까? 또 일부러 무릎 보호대를 차고 넘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네네. 본인은 무릎 보호대조차 차지 않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러 무릎 보호대 차고 쓰러진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이후 장경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풀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준일 에디터, 영상을 상당히 유심히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근데 더 당시만 보면 장경태 의원도 상당히 좀 위험해졌을 수도 있지 않아요? 저 모습 보면.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쇼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놓고 이렇게 싸워야 될 일인가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쇼가 아니라 뭐 진짜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걱정을 해주면 되고 이게 무슨 뭐 국가의 근간을 흔들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쇼였다고 하면은 그냥 저거 쇼였나 보다라고 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양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서로 소송을 하네 마네 네가 김건희 여사 괴롭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서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청년 정치인가 여의도에? 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좀 뭐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카드를 꺼낸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인용했다는 장해찬 최고위원과 커뮤니티 네티즌에 대해서 허황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와 구체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허위 유포 네티즌은 대통령실이 시작한 치졸함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악성 게시물, 악성 댓글에 대한 캡처를 해뒀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커뮤니티와 아이디를 의원실에 알려주시고 사과문을 게재하시면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지금 장경태 의원 발언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또 반격했어요. 네. 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는지 인생을 돌아보라. 제가 아까 좀 발언 실수를 했는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확정이 되는 것이 장해찬 최고위원 입장으로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것이 점점 더 이슈화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요? 아니요. 저 장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장경태 입장에서? 의원이 고소고발을 하고 계속 이런 어떤 확전화하는 것이 이유는 이 한 가지죠. 뭐냐면 지금 장해찬 의원은 장경태 의원의 이 실신이냐 뭐 쇼냐 이런 어떤 논란이 바로 장경태 의원이 지금까지 스스로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했던 온갖 음모론들 예를 들어서 뭐 조명 아까 김건희 여사의 조명 얘기 또 윤 대통령의 화동 볼 입맞춤 얘기 뭐 이런 것들 한동훈 장관의 술집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사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사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짓지 아니하고 아직도 조명서를 저렇게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상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음모론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알아라라는 어떤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전 옆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이게 두 사람 다 이런 확전으로 청년 정치를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또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래요. 실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실신이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건강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지적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 초점이 실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장경태 의원이 좀 사과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때 제대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됐는데 나 때문에 이게 실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떤 입장을 보여야 제대로 된 입장인데 지금은 실신이다. 그렇게 기사를 써달라. 이게 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실신을 부각하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확전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보호대 주장한 네티즌들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협의는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될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네. 이 죄가 성립을 하려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건들, 이것들이 다 이제 입증이 돼야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이제 허위 사실 여부일 것 같아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 보호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입증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채고 얘기는 무릎 보호대를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릎 보호대 했다 안 했다 이거를 허위 사실인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 장채고의 주장 말고 객관적인 증거로 지금 와서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에 하나 당시에 바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무릎에 보호대가 없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뭐 주변인의 진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무릎 보호대 착용 여부에 대해서 주변인의 진술까지 듣고 이게 과연 이제 형사적인 어떤 절차, 사법 절차까지 가야 될 쟁점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물론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안 했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국회의원 신분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 뭐 네티즌들이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고소를 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도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뭐 공인, 정치인들은 이런 고소고발에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까 전에 장해찬 최고가 일종의 미러링으로 네. 너도 한번 그러니까 장경태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억울하게 음모론 하면 억울하지 않냐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소고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내가 고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런 식의 좀 악순환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조금 끊어주고 이게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다. 같이 더러워지지 않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쪽이나 한쪽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약간 혼탁한 이런 거를 지금 한 단면을 그것도 청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 기절쇼 공방에 이재명 대표까지 참전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이요, 이를 두고서 대열을 낚았다 이런 표현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이 장예찬인가요? 이분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쏠쏠하게 남는 장사였고 네. 더군다나 이제 폐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뭐 온라인 여론이나 이런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톡 건드렸다가 이재명이라는 폐륜 대어를 낚았다. 정치적으로는 쏠쏠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정치적으로는 쏠쏠한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득을 본 건가요? 참 이 단어를 듣고 제가 너무 장해찬 최고위원이 가볍게 지금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라는 말이 폴리틱스잖아요, 네. 영어로. 근데 폴리라는 말 있잖아요. 폴리스부터 뭐 모든 그런 정치, 공공 이런 영역들에 폴리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공공의 이득이에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시민들은, 자유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의 이득이 과연 누구의 이득입니까? 공적인 어떤 이득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그 정치를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도 아니고 청년 정치도 아니에요.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국민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득이 과연 공공의 이득인가를 장해찬 최고위원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허지원 변호사,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에디터나 이종근 실장이나 이제 발언 중에 청년 정치인들의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셨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뭐 참신함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바래요. 허지원 변호사가 보시기에 지금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나 장해찬 최고위원도 다 청년 정치인들이고 당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의 이러한 논쟁, 허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말인데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구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정치의 품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릎 보호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절쇼냐 아니냐,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문제랑은 사실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얘기를 더 중요한 문제를 잡아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각자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대승적으로 나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당을 할 것 없이 청년 정치인들이 한 번 더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많이 좀 뜨고 있는 청년 정치인 분들 많이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들으신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보통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 기자들한테 연설문이 미리 배포가 돼요. 물론 그쵸. 이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이제 그 관례인데, 근데 오늘 저도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깜짝 발언이었고요. 돌발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연설 말미에 나왔는데요. 해당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실이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본회의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전격 공개가 된 겁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임박해서 대표 연설 임박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연설 후에 기자들이
왜 이런 발언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지금 장가희 기자가 설명을 해줬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득표동의안에는 출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뭐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뭐 본인도 있고 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성만 윤관석 의원도 있고 하여튼 민주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 줄줄이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지금 와서 체포 동의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배경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산무 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었죠, 그때 자기 희생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비전이 없다. 특히 이제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당내에서도 비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방탄. 이게 지금 이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한 거는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리더십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되고 돌아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당히 뭐 이제 검찰에 맞선 대표다.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명계에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부수를 건 건데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계산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묶을 한 방이 지금 부족하다. 검찰이 예를 들면은 쌍방울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가지고 쌍방울이 요청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지만은 증언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추가로 날라와도 충분히 이거는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검찰이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도 바로 구속이 될 일은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100%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우 씨,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본 것 중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내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수사가 보강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영장을 똑같이 청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강 수사가 됐는지 예를 들자면 또는 또 다른 혐의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전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노웅래 의원의 지금 그 기소권 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어떤 상태이고 불구속 기소가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발언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런 그런 그 이 대표의 어떤 뭐 내려놓겠다라는 발언을 한 건 사실 저희가 의심스럽고 또 가장 최근까지도 그렇다면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의 불체포 특권
부터 사실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서 한결같이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 과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습니다. 이번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일 에디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래도 보면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 혼자만 이렇게 선언할 게 아니라 민주당 뭐 당론도 정하고 법 개정해가지고 다 같이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법이 지금 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거를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표결을 안 하고 내가 혼자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왔다,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연설하잖아요. 네. 앞에서 사전에. 그러면은 제가 부체포특권 포기할 테니 저를 그러면은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2021년 9월에 정찬민 의원이 당시 용인시장 할 때 뇌물수수한 혐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겠죠. 네. 장기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법 개정 사안이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부체포특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에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당론이 없어요. 지금도 원래도 당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민주당한테 쏟아지는 비난은 상당히 크겠죠. 근데 뭐 그건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직도 모호한 영역에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당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고심도 있고 불안해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장가희 기자. 지난 3월인가요?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뭐 서약도 하고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3명 중에서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했습니다. 여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 동의안을 수용을 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할 경우에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자신을 왜 만나주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포기한 오포 정권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연설문 A4 용지로 한 23장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국민과 정부를 43번 얘기했고요. 경제를 30번, 국가를 23번, 윤석열 정부를 11번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시장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불통의 정부이고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걸 강조하고 또 이미지를 또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야당과 만나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야당의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원내대표 지금 그 전에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와 또는 현재 아까 지금의 원내대표와는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계속 의사를 표시한 거를 보면 뭐 섭섭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신이 대표인데 왜 원내대표만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걸 이제 강조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물론 야당 대표보다 물론 대통령이 훨씬 더 권한이 세고 또 만나는 것은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주도를 할 수가 있지만 정작 민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회적으로 자신이 원내대표를 만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경에 이르면 그러면 민생이 중요한 것이 더 우선된다면 자신과의 만남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발짝 더 물러서는 어떤 그런 만약에 오늘 대표 연설을 했을 때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오늘 이제 내일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오늘 연설이 엄청나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자, 과연 내일 김기현 대표 어떤 반격의 카드를 좀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요거를 이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하나 내놓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불체포 특권을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해버림으로써 일종의 전략적으로 김을 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그게 꼭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 얘기를 할 것이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장 그러면은 법으로 만들자. 내일 당장 우리 협력할 준비가 돼.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으면 만들자. 이런 식으로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최근에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있고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황보승희 의원, 국민의힘 탈당했더라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도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어떤 뜻은 밝히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탈당을 하게 되면 이 황보 의원 자체에 대한 당의 징계는 이제는 무의미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줬다고 하면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기초 의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선긋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완전한 선긋기를 하려면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천비리 헌금 의혹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김연아 의원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발본 세권해서 완전한 선긋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수신의 어떤 의지를 볼 수 있을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내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 탈당에 대한 국민의힘 내의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앵커픽에서는 민주당 혁신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인터뷰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김은경 위원장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김은경 혁신 대상 지금 동상이몽인데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주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 지도부의 아바타인 것을 증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넘어서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탄위원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 김 김은경 교수님. 위원장이 저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식을,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혁신을 그냥 방탄하려는 그런, 저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혁신 방탄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그다음에 이 돈봉투 문제에 관련해서 발언이 조금 이제 오해 소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자료 보고 말씀이 있을 판단하겠다.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그래서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이 말한 만들어진 기획된 것일 수 이게 있다는데 그럼 정치적인 의도가 동의하세요?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허지현 변호사.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죠 지금. 네, 지금 우원식 의원이 김은경 위원장이 섣불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 입장 밝히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네. 또 이게 부풀리기로만 보기에는 국민적 기대감을 미치지 못한다,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 돈봉투 의혹, 이것은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위원장이 굉장히 진통 끝에 지금 임명이 됐는데 첫 일성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혁신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오늘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 또 다른 인터뷰 기사가 났던데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개인 의견을 함부로 밝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만들어졌다. 이게 일종의 조작이다라는 건데 그 음성 녹취록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감싸겠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도 스스로 발언을 정제해야 될 것 같고,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양 진영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의원제도 폐지 등등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당 내부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당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거를 민주당이 혁신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혁신으로 생각할지를 먼저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대의원제 없앤다고 외부에서 혁신했다 이렇게 박수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뭐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전 금감원 부원장이 임명됐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기대감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발언은 맞거든요. 다른 언론사랑 한 이제 일문일답 같은 인터뷰가 있던데, 네네네. 거기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을 잘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뭐 팬덤 정치도 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또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씨님. 그래도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안에서 아마도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눈여겨볼 테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역대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은 혁신하는 정당이 이깁니다.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혁신에 거기에 박수를 치는 어떤 그 층은 중도층이에요. 수도권 중도층. 그러니까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혁신의 방향이다. 그 결과는 총선의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인가요? 내일인가요? 혁신이 관련해서 뭔가 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 좀 취재 잘 해서 내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